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그제와 어제만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백신이 580만 회분 가까이 들어오면서 수급에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청장년층 접종 예약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추석 전에 접종받길 원한다면 자녀 백신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승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화이자사와 직계약한 342만 8천 회분에다 루마니아로부터 구입한 화이자 105만 3천 회분, 의료물품 교환으로 받은 모더나 45만 회분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지난 7일에도 직계약한 모더나 백신 139만 회분이 도입되는 등 만 하루 동안 모두 58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18살에서 49살 청장년층의 51%가 1차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10부제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장년층 상당수는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84만여 명인데 40대 이하가 84%인 156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청장년층 접종 예약은 18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약하면 오는 20일 이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주에 접종을 받으려면 오늘 자정까지 예약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서둘러 접종을 받기 원한다면 자녀 백신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 열흘간 평균 46만여 명씩 1차 접종을 받으면 정부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떨쳐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걸.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이상 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건수는 총 20만 700여 건. 대부분 가벼운 반응이지만 8천여 건은 신경계 이상 반응 등 중증 의심 신고 사례였습니다. 정부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인원, 또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을 주장했는데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보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느린 속도로 운행합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 장기화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영업시간 안에 영업을 해본 적이 없고 2주에 1,000만 원씩 손해봅니다.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날려버리고 적자 보고 빚만 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인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새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업장이 한 달 정도의 임대료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후의 손실 보상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시위는 서울을 포함해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됐는데 서울에서만 경찰 추산 120여 대, 집회 측 추산 2천여 대의 차량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1인 시위외의 집회가 금지된 점을 들어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여의도 등 예상 경로 10여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비상등을 켠 차량의 출입을 차단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장사 못하게 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요!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각종 무기를 동원해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오늘 새벽 0시쯤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상공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불꽃놀이가 시작됐다며 열병식이 시작된 징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새벽 1시쯤엔 평양에서 열병식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공개 연설 등을 통해 대남 혹은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때도 새벽에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당시 새벽에 열린 열병식을 당일 저녁 녹화 중계했던 만큼 북한은 이번에도 오늘 저녁쯤 열병식을 방송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는데요. 다만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곳이었다며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With this non-participation, they were violating the Olympic Charter and did not fulfill their obligation as stated in the Olympic Charter.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북한은 내년에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지만 IOC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IOC는 북한 측에 백신 제공 등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OC는 올림픽 불참이 중대한 징계 사유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북한 선수에 대해서는 IOC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한 역시 IOC에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2,049명 늘어 7번째 2,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감염 2,018명, 해외 유입 31명으로 모두 2,04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에 660명, 경기에 639명입니다. 충남에서도 아산시 교회 집단 감염 여파로 14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3,170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61.8%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1,911만여 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의혹 문건을 괴문서로 규정하고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윤석열 후보,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은 출처 없는 괴문서라고 했고 여권의 공격은 공작과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윤 후보는 고발 사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고 제보자를 향해선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출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또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며 국회에서 부르면 응하겠다는 뜻도 내놨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15분간의 정면 대응 기자회견은 예정에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당 밖은 물론 당내 다른 후보들의 공세도 이어지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추이도 이어지는 상황이라 이번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화풀이 기자회견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야당과 내통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의혹과 관련된 사람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번 의혹을 풀 사람은 크게 3명입니다. 최초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검찰과 야당 사이 중간 전달 통로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또 이를 받아서 언론에 폭로한 제보자인데요. 이 중 김웅 의원이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남은 쟁점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을 키워오다 공개석상에 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 먼저 핵심 쟁점인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보를 받았다면 당에 전달했을 수 있다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은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의혹의 첫 단추부터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김 의원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 인사는 누군지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장을 줬다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사람이 제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고발장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에 전달됐다는 고발장과 넉 달 뒤 실제 접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판박인 상황에서 김 의원은 자신은 최 의원 고발 문제와 관련해 메모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기록이 없으니 수사기관이 진위를 빨리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언론에 얘기해오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해명인데 민주당은 무책임한 회견이라고 평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사흘 만에 이의 신청이 4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족 인정 여부 등 때문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는 김 씨 모자. 6월 건강보험료로 20만 380원을 냈습니다. 2인 맞벌이 기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벌이로 인정되면서 380원 차이로 떨어진 겁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어머니가 지난해 몸이 아파 식당 운영을 쉬면서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한 게 이유였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맞벌이로 인정되는 규정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이 하위 소득 88%한테 주겠다는 이름이 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야지 이제 받는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지원금 선정 탈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이의 신청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사흘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3만 7천 건가량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됐거나 가족 구성원 변동이 반영한 데 탈락한 사례 등이 상당수입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주 오부제 신청이 끝난 뒤 이의 신청을 한꺼번에 모아 국민지원금 TF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요. 가능한 한 이의 제기하신 분의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이틀째인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24% 정도인 1,047만여 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향후 테이퍼링 일정을 주시하며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08포인트 하락한 3,150.91에 코스닥은 4.37포인트 오른 1,041.5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유입되며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며 급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저조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내림세입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 규모의 양극재 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급등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임상 이상 승인 소식에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 연장이 거부된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데니스 후 씨. 지난해 미국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고향인 상하이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중국 여행을 원했던 미국인 친구도 대동했는데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후 씨는 아직도 상하이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후 씨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First, I think it's a policy of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and my research is kind of disruptive.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민감한 기술 등을 빼내려는 중국 스파이를 막는다며 미국에서 특정 과학 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 행정명령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There have been cases in the past where students have been used for espionage purposes. This policy, though, is very sweeping. It's very arbitrary. 후 씨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에 가입했는데요. 후 씨처럼 미국 비자가 연장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약 5천 명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강력한 사교육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수십 개의 교과목 학원이 입주해 있던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상가 건물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도 학생들로 붐벼야 할 곳이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없어 적막할 지경입니다. 한 국어학원은 토크쇼 진행이나 스토리텔링 같은 취미반으로 수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와는 달리 각급 학교는 분주합니다. 횟수가 줄어든 지필고사를 대신할 성취도 검사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语文学科它可能要检验的是它的这个给孩子几个图片，让孩子根据这几个图片来说故事。 전문가들도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사교육 금지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자 개성을 살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본 니이가타현 도카마치시의 가구수 80여 가구의 작은 마을. 이 마을에는 선수 12명의 여자 축구팀 FC 에치고 츠마리가 있습니다. 출범 4년 만인 지난해 아마추어 3부 리그에서 우승해 이번 시즌부터 2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이들은 오전에는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주민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지자체에서 고안한 것이 바로 여자 축구팀입니다. 축구를 꿈꾸는 여성들이 축구를 하면서 농사까지 지으면 꿈도 이루고 생활 안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FC 에치고 츠마리의 주축 선수 이시와타 씨도 초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축구를 사회인이 된 뒤에도 계속하게 돼서 대만족이라고 합니다. 本当に人が温かくて、なんか私は県外から来たんですけど、なんかよそ者じゃなくて、もう本当にウェルカムって感じで。 선수들은 또 어린이 축구 교실도 열고 있는데 덕분에 조용하던 마을이 축구 교실이 열리는 날에는 아이들 목소리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입니다.
이곳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수상 목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30%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해수면은 올라가고 그 결과 육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을 타개해보자면서 고안된 것입니다. Dus we hebben steeds minder grond, steeds minder landbouwgrond. En ons idee is dat we op deze manier eigenlijk agrarische grond creëren, vlak bij de stad. En dan ook nog klimaatadaptief. 이곳 수상 목장은 젖소 4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마른 분뇨와 진 분뇨를 걸러내는 장치를 도입해 수질 오염의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Een hele high-tech stal. Dat betekent dat we heel veel hebben geautomatiseerd. Maar ook deze high-tech, transparante stal. Omdat in onze optiek we eigenlijk het boeren...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형 낙농 모델로 네덜란드의 수상 목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요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길 정도로 치열합니다. 청약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데도 줄줄이 미분양이 나는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다자녀 특공입니다. 이유가 뭔지 고아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월 분양된 이 아파트에서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센 곳은 한 100대 1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12대 1 등 특공 경쟁률도 치열했지만 유독 다자녀 특공만 미달이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다자녀 특공으로 공급된 주택 4가구 중 3가구꼴로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분양된 다자녀 특공 물량은 800가구, 모두 60제곱미터 미만 소형 주택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 특공에서 최소 5식구가 살기엔 집이 좁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은 살 수가 없는데 애들이 사춘기도 오고 방 배치도 그렇고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 청약에서도 크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가구를 모집한 인천 계양지구 84제곱미터 주택엔 370명 넘게 지원했지만 남양주 진접 2지구 51제곱미터 주택은 32가구 모집에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유형별로 일정 비율을 각 특별 공급에 배정하는 방식이라 다자녀 특공에도 소형 주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1인당 4평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걸 상향해서 5인 가족이라면 최소한 30평형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이 실제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홍익대 미대 한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발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吴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건물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미대 소속 한 교수의 성희롱과 폭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피해를 봤다는 한 학생은 진로 상담을 갔는데 교수가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너랑 나랑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것 같지 않냐. 차라리 그냥 오늘 날짜를 잡자. 이러면서 캘린더 어플을 열고 이날 되냐. 해당 교수는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너는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다며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려고 하다가 불발된 사건, 해외 원정 매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외부에서 의뢰받은 작업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전시한 학생에게 모든 제작비를 부담하도록 한 뒤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그의 개인적인 외주 작업을 시키고 합당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공동행동 모임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0명 정도입니다. 공동행동은 학교 측에 가해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 중 가해 교수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취재팀은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개인 작업실 등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도 했지만 해당 교수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익대는 피해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진상조사를 거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해변에서 매우 심각한 해안 침식이 관측됐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른 데다 범위도 넓어서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인 현상으로 진단했는데요. 무엇보다 인근 민가와 또 해안 도로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강릉의 한 해변입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깊게 묻혀있던 해수관이 드러났고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유실됐습니다. 해마다 해안 침식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심한 건 처음입니다. 미관상이 너무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모래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 있으면서 이런 현상을 아예 못 보니까 3년 전과 비교하면 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쓸려 나갔는지 명확히 확인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래 해수욕장이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20여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해변을 포함해 동해안 침식을 20년 넘게 조사한 대학 연구진도 매우 이례적 현상으로 진단했습니다. 침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규모도 광범위한 데 비해 인위적 간섭 같은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현상을 처음 보거든요. 어떤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해양의 어떤 물리적 환경이 급격하게 좀 변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속적인 옹벽 유실로 해안도로와 주변 민가도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 등으로 동해안 침식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등 바다의 경고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오늘 하늘 쾌청하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과 산지는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서늘했는데요. 한낮에는 이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보호는 지금도 가시거리가 260m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번 안개는 햇볕이 쬐면서 기온이 오르면 오전 중에 거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9도, 대구 역시 29도가 되겠고 대전과 전주, 광주, 제주가 28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아 한낮에 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